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 1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서지연 검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투 운동은 연예계와 정치계, 교육계까지 퍼지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겐 여전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성인이 돼서야 가까스로 용기를 내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곤 있지만 현재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에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그들의 아픈 상처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긴 암흑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여성.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성폭력 상처를 용기 있게 밝혀 10여 년 만에 가해자를 처벌한 김소영 씨입니다. 운동선수 활동을 했던 소영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운동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불쾌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시간들이고 많은 그런 일들이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냥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보복이 두려워 대응조차 할 수 없었던, 거짓말쟁이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시간. 엄청난 사건을 혼자 가슴속에 담아만 둬야 했던 소영 씨는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용기를 내게 됐을까요? 우리는 침묵의 고통을 지나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소영 씨의 과거와 현재를 어렵게 마주했습니다. 항상 지속됐던 건 악몽이었거든요. 피해를 당하는 악몽 아니면은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고 막 급성 위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완성 위험까지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경직이 되고 이렇게 불안감에 계속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생활만 놓고 봤을 때 소영 씨는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은 오롯이 소영 씨 혼자만의 몫.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 티를 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태어난 척.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는 자꾸 괜찮은 척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저녁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할 때는 그때는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더 많이 저 스스로는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진 않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혼자만의 고통이 버거워진 소영 씨는 10여 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상대방한테 그 죄를 알려줘서 네가 이렇게 했던 일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상처가 되고 있고 정말 큰 죄를 지은 건데 지금까지도 용서 한 번 구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받은 느낌이 들었다는 소영 씨. 제가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다음 날인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몸이 너무 가볍다고, 이렇게 몸이 가벼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지 신고만 하고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몸이 너무 가볍고 발걸음이 너무 가볍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가해자가 처벌받은 것도 마음의 고통을 덜어줬지만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소영 씨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용기 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저한테는. 제 말이 사실이고 제 말이 진짜라는 거를 믿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아 힘들었겠구나, 아, 정말 큰 용기 됐다 이런 뭔가 표현을 해주는
그런 걸 듣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올해 47살 서미정 씨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늦둥이였던 미정 씨는 20살가량 차이 나는 큰오빠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눈도 못 뜨겠고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고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갔어요. 그렇게 미정 씨는 어렵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을 보호할 데가 없었어요. 성이 그냥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썩어버렸다고. 아, 그냥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모든 게 다 무서웠죠. 가부장적인 집안 환경에 유난히 큰아들을 감싸고 노는 엄마까지. 집조차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미정 씨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죠. 내가 때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엄마는 속상해하고 아버지는 난리치시고 아, 나는 그냥 알아서 조용히 살아야겠구나. 이후 10대 후반이 돼서야 성폭행의 피해를 친구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지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 하겠구나. 더는 기댈 곳이 없어 30년 넘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침묵이 준 마음의 병은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탈진이 오면서 병명이 복합적으로 한 기본 6가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불안증, 강박증,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을 거쳐서 조울증. 기본적으로 정신과 있는 병은 제가 다 달고 있었어요. 살기 위해 오랜 침묵을 깬 미정 씨. 근데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카페를 만든 것도 진짜 막 꼭꼭 숨겨놓고 진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과거를 떨쳐내고 비슷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 숨기고 우울증으로 누워서 뭐 있거나 병원에 가 있거나 이런 거는 진짜 죽은 사람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친족 성폭력 막 말할 수 있게 좀 많이 나오고 홍보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못해 더 골마있던 상처들을 말로 풀어내면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어디 보호받을 때가 있고 그런 게 잘 돼 있었으면 거기를 떠나서 진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걸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거를 느끼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치유가 됐다면 잘하면서도 힘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위에도 도움을 요청을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걸 계속해서 참아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고 에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너 저 사람한테 뭐 악감정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시선이 아니라 아 정말 그런 피해가 있었구나, 힘들었겠구나.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뭔가 포용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을 끔찍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성폭력 피해를 겪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폭력의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도 미성년자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실제 전문가들도 13세 미만 아동과 그 이상의 흔히 말하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아동 성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동 성폭력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질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동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확인해 볼 텐데요. 통계를 보시면 2016년 발생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8,500여 건에 이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는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알게 되실 텐데요. 보시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1.6%가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상당한데요.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발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성폭력 후유증이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본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네, 앞선 영상에서 만났던 피해자 모두 성인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끔찍한 기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발육에 더해서 인성과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나 자아 형성, 성의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네, 정말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앞서 만나본 두 피해자 모두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게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지지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그 세뇌의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 너도 동참한 거고 너도 잘못한 거고 네가 이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다. 나를 믿지 않을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질 못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걱정하고 불안하고 자책했는데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비난하지 않고 믿어줬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걱정들이 다 진짜가 아니었구나라고 깨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엄청난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네, 비난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보통 아동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면 조두순처럼 흉악한 범죄자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보통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린이 등을 상대로 어두운 길이나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더 많다는 것이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나 상담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실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상담 1260건 가운데 21.5%가 아동 청소년 피해자였는데 이 가운데 88.5%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3세 이하 아동들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이라는 점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한현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촌 오빠에게서 어린 상습적으로 손녀를 오랜 기간 성폭행한 70대 할아버지.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이나 것으로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 의해 으슥한 곳에서 폭력을 동반해 벌어질 거란 통념과는 전혀 다른 아동 성폭력의 실체. 이 같은 특징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낯선 사람이면은 훨씬 신고할 때 마음의 부담도 적고 이 신고 과정이 수월하죠. 그런데 지인인 경우만 해도 그동안 나에게 신뢰를 줬던 사람이고 나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거든요. 이 집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 가정이 그냥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엄마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다 나를 원망할 수 있는 그거를 감수하고서 이 신고를 감행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몇백 배 어렵다고 봐야죠. 우리는 어렵게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그 경찰서에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경찰서에 가면 아빠하고 말하고 지내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아빠가 그거 알면 어떡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가족은 평생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가족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행복한데 저만 막 그렇다 생각하니까 애들이 안 좋게 볼 것 같았어요. 다른 아빠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아빠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빠가 때리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건 맞는데 막 만지거나 그럴 때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거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아빠니까 괜찮은 거라고 계속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아빠니까 가족은 괜찮다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은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그냥 나만 피해보고 끝나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엄마 아빠도 이 일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어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되게 막 엄청 크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다 봐. 그 아저씨 그냥 성추행 비슷한 거를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도 엄마가 아저씨는 착각했다고 그러면서 편들어주니까 그냥 엄마가 안 믿어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가장 의지해야 할 가족조차 믿을 수 없거나 자신의 고통에 더해 주변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면서 어린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렵게 사건을 알린 뒤에는 2차 피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뜻밖에도 가족들이 위로의 뜻으로 하는 말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일 없었을 거야 네가 착각했겠지 아니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어머님들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잘못했던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고 이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셔서 너는 이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고 이게 영원히 영향을 끼칠 거고 후유증이 영구적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시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진술해야 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사라졌을까? 네가 먼저 오빠 배 위에다 손 올려놨잖아. 경찰은 또 심지어는 너는 뭐 아빠가 장난한 걸 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하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문득문득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던지는 그 말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비수가 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왜 너는 뭐 그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니? 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니?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채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가 아니라 아,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2차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7년 동안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인면 휴심에 소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에 아이까지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는 천륜으로 생각하는 친권이 회복되고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중1 때 그런 일을 당하면 3년 살고 나오면 고1 때는 이제 얘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친권을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게 그 미흡한 거예요. 특히 처벌조차 쉽지 않은 현실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누구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하는데 아동 성폭력은 정말 아동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렵게 진행을 해도 유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거는 유죄가 안 나오면 이게 마치 무고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의심은 되지만 유죄 판결까지는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유죄가 아니면 다 이게 없었던 일처럼 취급받는 현실도 굉장히 힘든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혼란 속에 숨죽이고 있을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 이들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따뜻한 눈길입니다. 나중에 저랑 비슷한 애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던 어린 피해자들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한 기자,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피해자들이 가해자보다는 엄마를 더 원망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요.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 만났던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 이외의 가족, 그중에서도 엄마에게 상처를 받아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사건 이후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더니 엄마와 아빠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어서 실망도 없는 상태지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가까운 사람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등으로 인해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보호자 역할을 하는 비가해 가족, 보통은 어머니가 피해자 의사와 달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이가 쉼터 등 이 시설에 있을 경우 아이 몫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니 치료 중인 아이를 시설에서 빼내서 집으로 데려가서 수급비만 받고 아이는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아이가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례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지내야 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가해자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또 부모 자식 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내용이다 보니 정서적인 저항감이 있어서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의 최근 3년간 친권 상실 청구 건수는 107건인데 그 가운데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청구 건수는 단 4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공론화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도 전해주시죠. 네,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거주를 지원하는 쉼터도 여러 곳 있습니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19세까지 지낼 수 있는 쉼터가 있는데 물론 아직 전국에 4곳밖에 없어서 더 확충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인력 배치 등 내실화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 심각한 피해를 겪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도 겸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은 되지 않고 있어서 보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보호 시스템이 개입해서 가족 구성원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뒤에 친권 제한 여부, 가정에서의 분리나 재결합 등의 아동 보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호주 역시 아동 보호 체계 당국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에 개입하거나 피해 가족들도 치료 또는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아동 성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최근 출소 2년을 앞둔 조두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부분에서 치유의 효과가 있고 또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수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질 경우 피해자들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처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빠른 절차 진행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지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특히 친족 성폭력은 오히려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신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취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네, 여러 번 나온 말이지만 아동이 피해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최우선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며 지나친 공포를 갖지 말라. 다만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고요. 또 보통 사람의 편견 중 하나가 성폭력이라면 의뢰 밤에 으슥한 곳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동 성폭력은 보시는 것처럼 오후 시간에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아동이 하교한 뒤 학원에 가기 전이나 보호자가 돌아오기 전 홀로 있는 시간을 위험 시간대로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등하굣길 안전대책, 또 방과 후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 같은 지역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최근에는 또래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나 방과 후 교실에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교육 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연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집 속의 문구가 생각납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네 불편한 진실 앞에 등 돌리고 있을 때 양만 다가가 아이 앞에 누가 알아 그 아이가 내 아일지 나였을지 눈 감아도 보일 거야 그 더러운 손길 짐승들의 욕정에 짓밟힌 어린 영혼 순수했던 아이 스스로가 처치 저 벽 속 때묻지 않은 아이 앞에 검은 손길 말하고 싶어도 두려워 사람들의 손짓 솜방망이 처벌의 죄악은 계속되네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쉰다는 게 현실이고 악몽 우리 앞에 놓인 생각해봐